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4월 22일 아침 8시 미국 캘리포니아 샌마리노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30대 중반 여성 아나 에스티베즈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던 35살 아라마스드 안드레시안과 5살 된 아들 피키였죠. 일단 아나와 전 남편은 1년 전인 2016년 말에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주 양육권은 엄마가 맡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죠. 이혼 소송에서 아빠한테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면서 아들 피키는 격주 주말마다 아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약 2주 전인 4월 8일 금요일, 피키는 아버지와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친할머니, 고모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돌연 아빠가 다 같이 디즈니랜드를 가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이 말에 5살 된 꼬마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죠. 디즈니랜드는 애들에게 꿈의 장소니까요. 다른 가족들도 흔쾌히 찬성을 하면서 아빠는 가장 빠른 날인 4월 20일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날 이후 피키는 4월 20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도 매일같이 디즈니랜드 간다, 너무 설렌다, 매일매일 정말 흥분해 있었죠. 그러다가 4월 15일 주말이 되는데 사실 일주일 전에도 아빠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네 집에 있는 날입니다. 근데 피키가 디즈니랜드에 너무 들떠있던 나머지 미리 아빠네 가기로 양쪽이 동의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아나는 전 남편이란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와 고모가 같이 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을 했죠. 그날 시청 앞에서 전 남편을 만났고 엄마는 피키를 꼭 껴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 디즈니랜드 가서 아빠랑 재밌게 놀다 와. 네! 이렇게 우렁찬 대답과 함께 곧이어 피키는 아빠의 차에 올라탑니다. 며칠 후인 4월 20일,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잘 도착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전송돼요. 보니까 아들이 미키마우스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걸 본 엄마는 내심 흐뭇했어요. 이혼한 이래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그날 오후 그리고 저녁 때까지 전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느라 바쁜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음 날까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하루를 더 기다렸고 이튿날 종일 문자도 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심지어 돌아오기로 한 그 20일 아침까지도 전 남편 연락 없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사실 아나가 이렇게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키, 이 아들은 정말 너무도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결혼 초기에 아나와 아라마스드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간절히 임신을 하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5번의 유산을 겪습니다. 이후 수천 달러를 들여서 난임 치료를 받았고 드디어 2012년 아들 피키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피키는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또 작은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부부 사이 균열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남편에게 있었는데 이 아라마스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망상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아이를 훔쳐서 쿠바로 도망가려 한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애를 지금 제물로 바치려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는데요. 내 자식을 너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아나한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죠. 근데요, 여러분, 한편으로 본인은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어린 그 아들을 다른 가족한테 맡기고 혼자 카지노에서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덧
이 남편의 폭력이 어린 아들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애 앞에서 절대 내뱉지 말아야 할 욕설까지 퍼붓는 순간 아나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데요. 아나는 남편의 폭행 증거를 다 제출하면서 본인한테 단독 양육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한테서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결국 두 사람은 공동 양육권에 동의를 했고요.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다 줄 때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나가 워낙 전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뿐만 아니라 아나는요, 전 남편을 만나야 할 때마다 차에 설치한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해뒀습니다. 혹시라도 나나 내 아들한테 어떤 학대를 한다면 이걸 증거로 남겨서 더 세게 단독 양육권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었고요. 자, 다시 4월 22일로 돌아가서 아나는 너무 초조해요. 지금 이틀을 기다렸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전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잠적했다고 확신이 들었고 즉각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전 남편 아라마스드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그날 아침 10시 이 샌마리노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사우스 패서디나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그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을 했는데 그 당시 아라마스드는 약물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손과 팔에 막 자잘하게 긁힌 상처가 보였고 손톱 아래에 새카맣게 흙이 껴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어디서도 아들 피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라마즈드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요. 급히 경찰이 차량을 수색한 결과 더 수상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차 안에 한 휘발유 2통 정도를 잔뜩 뿌려놓은 거예요. 심지어 막 여러 자루의 칼과 정신과 약물까지 발견되었죠. 결정적으로 경찰이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한쪽에 숨겨둔 듯한 아들 피키의 자켓이 발견됩니다. 그 옷에 토사물로 보이는 흰색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라마즈드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 그는 내가 강도에게 습격을 받았다라고 경찰에게 진술합니다.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기 직전에 내가 공원에 잠시 들렸는데 차를 주차하고 애랑 좀 놀아주고 있던 중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공격했고 나는 의식을 잃고 나서 쓰러졌는데 그때 이후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눈 떠보니 병원이더라. 아들이 어디 있는진 난 모른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 아들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란 사람의 반응이 어딘가 좀 석연치 않았죠. 보통 부모라면 정신 차리고 나서 우리 애 어때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사라진 걸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바로 수상함을 감지했고 그가 피키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를 하는데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라마즈드가 아들한테 무슨 위해를 가했는지 혹은 뭐 납치를 정말 한 건지 이걸 입증할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애만 없어진 거니까요. 게다가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서 더욱더 혐의를 씌우기가 좀 힘들었죠. 결국 체포된 지 3일 만에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납니다. 한편 엄마 아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니 아들은 지금 사라져서 생사도 모르고 경찰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그녀는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오직 아들을 찾는 데 매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을 돌았고 곳곳에다가 전단지를 뿌리면서 목격담을 수소문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언론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빠 아라마스드의 차량 대시보드에
피키 어릴 때 그 초음파 사진이 걸려 있는 게 공개돼요. 그만큼 아들을 아꼈다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한 언론사 인터뷰에도 모두 응했는데요. 사라진 아들을 꼭 찾고 싶다면서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당연한 부모의 심정이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보여준 행적은 과연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경찰에서 풀려나고 나서 그는 바로 라스베가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47일간 지내면서 밤에는 카지노에 빠져 있고요. 낮에는 스카이 다이빙, 복싱 경기 보러 가고 흥청망청 파티하고 성매매까지 해요. 아니, 지금 너 자식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베가스에 있는 동안 자기 머리를 탈색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여권이 나오기도 전에 러시아 항공권을 알아보게 됐는데 좀 더 보니까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려는 거죠. 네, 그의 계획은 경찰한테 꼬리가 잡히기 전 러시아로 도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여전히 그를 풀어주고도 계속 주시하고 있던 경찰은 이 계획을 한 발 앞서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여권이 발급되기 직전 2017년 6월 아라마스트를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때 그는 아니 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 왜 체포를 또 하냐 라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죠. 그런데요, 사실 그가 베가스에서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던 그 지난 47일간 경찰은 쌍심지를 켜고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되게 만만치는 않았죠. 자, 분명 아들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런 것 같은데 증거가 어디 있지? 여기서 우리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미국은요, 모든 차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훔치려고 도둑이 창문을 부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라마즈드 또한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행적을 추적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럼 다음으로는 통신 기록을 봤거든요. 디즈니랜드를 나온 21일 새벽 1시 이후에 핸드폰은 아예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도 행적 추적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수색을 합니다. 보니까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기 전부터 인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 이걸 계속 검색했더라고요. 특히나 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있는 카추마 호수를 여러 번 검색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인공 호수예요. 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여름철이면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4월에는 여기가 비교적 인적이 드뭅니다. 여기구나. 경찰은 아라마스트가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직후 아이를 데리고 이 호수로 갔다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거리상으로 본다면 디즈니랜드에서 호수까지 한 2시간 반이 소요가 돼요. 또한 호수에서 차량이 발견된 그 공원까지는 또다시 차로 2시간을 가야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아라마스트가 발견된 시각이 아침 10시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대략적인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은 21일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카추마 호수 주변에 얘네가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모든 CCTV를 다 수거해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8시에 카추마 호수를 떠나는 아라마스트의 차량이 포착됩니다. 그 CCTV를 보니까 당시 운전석에는 아라마스트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아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건 앞서 진술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분명 공원까지 같이 와서 아들하고 놀아주다가 강도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혼자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경찰은 새벽 3시에서 아침 8시 사이 피키가 호수 인근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모두 추정일 뿐이에요.
지금 시신도 없고 그렇다고 흉기가 나온 것도 아니죠. 차에 칼이 있긴 했는데 그게 혈흔이 묻어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경찰은 피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아라마스드를 압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남자는 나 아니다. 애 엄마가 애를 데려간 것 같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실종 신고를 한 게 애 엄마인데. 근데 동시에 경찰이 애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을 입증하지 못할 거다라고 확신하는 듯 했어요. 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심하던 검찰은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그를 기소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앞서 거짓 진술을 했잖아요. 아들하고 여기까지 같이 왔다고. 또 차량 내에 애 옷에서 토사물이 발견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토대로 정황상 살인을 주장할 생각이었죠. 이게 만약에 아동 살인이 되는데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25년이 선고됩니다. 자, 이때 아라마스드는 상황이 내 예상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네? 당황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는지 아이고 형사님, 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라면서 돌연살인을 자백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근데요 형사님, 이건 다 아내 탓이에요. 괘씸하게도 저한테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이 무슨 소리냐 봤더니 아라마스드는 그러니까 전 아내한테 처절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제가 다 빼앗길 바에는 부셔버려야죠. 그 여자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문제의 4월 20일 디즈니랜드에서의 시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했어요. 디즈니랜드에 데려온 것 자체가 서막이었을 뿐이죠. 그런 아빠의 속내를 알지 못했던 피키는 그날 디즈니랜드에서 너무 신나게 놀고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 오늘 정말 최고로 행복했어요. 새벽 1시 아버지는 잠든 피키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미리 봐둔 카추마 호수로 차를 몰았죠. 한참을 달린 후에 숲 안쪽 깊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차를 세웁니다. 아들은 여전히 곤히 잠든 상태였는데 잠시 후 그는 아이의 자켓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애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토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세게 졸랐죠. 그렇게 5살 피키는 아버지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자켓으로 토를 대충 닦아냈고요. 애를 잠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시신을 숲속 나무 사이에다가 대충 던져둡니다. 그러다 그냥 떠나긴 뭐했는지 아이 몸 위로 그냥 얼기설기 나뭇가지 몇 개를 덮어두었죠. 애초에 죽일 계획은 있었는데 어떻게 매장할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사우스 패서디나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획이 뭐였냐? 약을 복용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강도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야지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남아있는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의 첫 단추인 약을 딱 복용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몸을 막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를 뿌리긴 했는데 더 이상 불을 붙이지 못한 채 바로 쓰러져 버린 거고요. 여기까지 자백을 들은 경찰은 즉각 카추마우스 인근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키의 시신을 발견했죠. 이미 지난 2달간 방치된 탓에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 아나는 그 자리에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려요. 물론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을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무죄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내심 좀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 전 남편이 설마 아들을 죽였겠어? 그래서 그 강도가 납치한 게 아닐까라고 오히려 여기에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예고된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2017년 8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라마스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고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감형을 좀 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살인을 쉽게 용서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일찍 자백하고 시신 위치를 다 알려줘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입장이었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주장을 듣고 있던 아나는 뻔뻔한 태도에 울분을 참지 못했어요. 반면 검찰 측은 그의 계획살인을 주장합니다. 아라마스트가 디즈니랜드를 가기 전부터 미리 범행 장소 다 물색해뒀죠. 또 자기 위치 추적 못하게 핸드폰 꺼뒀죠. 이걸 강하게 지적했어요. 아니 심지어 재판에서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오거든요. 사건 초기 아라마스트가 3일간 이제 납치 혐의로 구금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풀려났고요. 근데 이때 자기 어머니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아들한테 손자를 살해할 때 아이가 도망치려 했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공개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디즈니랜드에 가기 전부터 혹시 이 가족들이 이 모든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건 아닐까요? 자, 이런 모든 증거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재판부는 계획살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라마즈드에겐 1급 살인 혐의로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참고로 다른 가족들은 살인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엄마 아나 측에서는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가정법원의 부실한 시스템도 지적했습니다. 왜냐면 분명 단독 양육권 나한테 달라, 남편은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전 남편의 학대 증거 이거 제출한 영상도 있고요. 이거 보면 막 애한테 고함 지르고 발로 차고 이런 좀 흉악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심지어 접근 금지 신청까지 무시했고요. 실제로 피키가 살해되기 불과 8일 전에도요. 아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전 남편한테 양육권 박탈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합니다. 근데 법원은 아이가 정말 큰 위험에 처한 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모든 걸 반려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혼한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이 연간 9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나는 아들을 잃고 말았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에게서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자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는 대상이죠. 근데 그 당연한 진리를 피키는 철저히 거부당했고 부모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는데요. 정말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요즘 한국에선 저출산 문제가 정말 큰 이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 하나 제대로 기르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딱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돈이란 건 단순히 애들 밥 먹이는 문제가 아니죠. 키우면서 드는 각종 교육비, 등록금, 결혼자금을 포함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초중고 교육은 당연하고 아이가 대학교를 갈 때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만약 한국도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저의 사담이었고요. 사실 오늘 사건은 그 지원이 짱짱한 독일에서 다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한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독일 솔링겐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듯 했어요. 막 숨이 넘어갈 듯 겨우 주소 하나를 알려주면서 제발 빨리 출동해달라고 소리쳤고요.
자신이 아이들의 외할머니인데 지금 손자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잠시 후 경찰은 평범한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신고자의 다급한 목소리와 달리 내부는 너무 고요했어요. 딱히 어질러진 물건도 없고 또 인기척도 없고요. 다만 한눈에도 막 거실 여기저기에 아이들 물건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애들이 좀 사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었죠. 그렇게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이 조심스레 침실 방문을 연 순간 경찰조차 멈칫하고 얼어붙을 만큼 정말 기괴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일렬로 나란히 눕혀져 있는 5명의 아이들. 그런데 어딘가 한눈에도 이들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두 막 샤워를 한 듯 수건으로 감싸져 있고요. 아이들 누구에게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빨리 다가가서 맥박을 하긴 했죠. 네, 이 5명 아이들 모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한 명씩 보면 가장 큰 아이였던 8살 루카, 6살 티모, 3살 된 소피, 그리고 2살짜리 레오니, 마지막으로 겨우 1살 된 멜라니까지. 이들은 모두 한 집에 살던 남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심코 이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확인한 경찰이 소리쳤어요. 경사님, 자식이 총 6명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망한 아이들은 5명이잖아요. 사진 속 한 아이만 현장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 남매들 중 첫째인 마르셀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시각 마르셀은 다행히 학교에 있어서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 있었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서 5남매가 모두 사망해 있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게도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된 건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엄마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아빠 파스칼. 이들 부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였더라고요. 그 기간 중에 이 아이들을 다 돌본 건 엄마였고요. 그런데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뜻밖에도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녀는 병원에서 발견됩니다. 그녀 역시 전신에 타박상 입고 폭행을 당했는지 이곳저곳 상처 있고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곧장 경찰이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엄마 크리스티안이 말하길 복면을 쓴 남성이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어요. 그리고 분명 그자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풀이를 해보니까 집에 괴한이 왔는데 그 정체가 남편 파스칼이 고용한 킬러일 거다라는 주장이었죠. 경찰은 남편에게 갑니다.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며 거의 허언증 환자 취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에게 상반된 진술을 하는 부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근데 지금 자식들을 다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질 상황인데 부부가 서로 탓만 하는 게 또 되게 안타깝죠. 그런데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포착합니다. 어라? 이 엄마 크리스티안의 나이가 꽤 젊네? 그녀는 당시 27살이었습니다. 6 자녀를 둔 엄마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불안정한 가정 생활에 그녀는 늘 외톨이였고 이렇다 할 친구는 없었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의지할 데가 없게 자란 겁니다. 그런 크리스티안이 16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첫 아이 마르셀을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라며 그냥 그녀를 떠나고 맙니다.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가족을 원했어요. 안정된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살아가죠. 그러다 그 사이 2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아예 10살 연상의 남성입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티안이 어릴 적부터 좀 아빠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였는지 유독 이 연상의 남자친구에게 의지했고 또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그러다 얼마 후에 또 임신을 합니다. 이걸 남친이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 막 임신했다? 뒷걸음질 치면서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죠. 크리스티안은 또다시 미혼모로 남았고요. 이번엔 두 아이와 함께 홀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그녀가 남긴 소셜미디어 내용들을 보면 그 복잡한 심경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대부분 아이와 다정한 한때를 막 찍어서 기록을 해서 남겨뒀거든요. 근데 동시에 여기에다가 의미심장한 문구도 남겨뒀죠. 나는 고통을 숨기고 고통을 견디며 눈물을 흘리며 웃는 법을 배웠다. 근데 이걸 남겼을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같은 해 그녀는 현재의 남편인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파스칼은 군인 출신인데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더구나 전 남친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 역시 선뜻 잘 놀아주고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2013년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죠. 이때 크리스티안은 다짐합니다. 이제는 기필코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완벽한 삶을 살겠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약 7년간 잘 유지됩니다. 그 사이 4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어요. 그렇게 총 6명의 아이를 기른 거죠. 죽은 자식들 중에 지금 막내가 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비극이 찾아온 건 남편 파스칼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입니다. 아니 지금 집에 부양해야 될 자식이 수두룩인데 어떻게 너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냐? 너 생각이 있냐? 막 도박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 다 젊은 좀 부부여서 그랬는지 막 서로 밀치고 때리고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경찰이 자주 출동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은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또 상처도 받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가정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했죠. 자식도 6명이나 있고요. 하지만 웬일인지 파스칼은 상당히 이미 냉랭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했고 아예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리죠. 아이들 그냥 엄마에게 맡겨두고요. 그렇게 힘든 1년이 또 흘렀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여전히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돌연 5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 크리스티안은 파스칼이 가정을 영영 떠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추측일 뿐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봤을 때 엄마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뭔가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범인은 둘 중 하나. 경찰은 이 부부를 중심에 두고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알리바이 하나씩 확인하고 또 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다 얼마 후 경찰이 드디어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죠. 그는 바로 5남매의 엄마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막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식을 다 살해했다고요? 믿기 힘들죠. 심지어 10대 때 미혼모가 돼서도 아이를 계속 낳겠다 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녀가 범인 맞아요? 경찰 조사 결과 크리스티안의 범행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도박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집 뛰쳐나갔잖아요. 별거 하겠다고. 근데 그런 기간 동안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사건 전날 파스칼은 무모한 행동을 자행합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새 여친하고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을 게시한 거예요.
아내 크리스티안은 이걸 보고 부들부들 떨었죠. 아직 별거 중인 건데. 그래서 일단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남편에게 막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당당합니다. 남편이 말하길, 야, 우리 별거 중이잖아. 이거 헤어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랑에 빠진 거고, 이제 나도 새로운 시작해야지. 지금껏 크리스티안은, 그래, 뭐 도박까지는 봐줄게. 근데 남편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사랑을 한다? 이 현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삶에 지친 남편의 잠깐 외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아예 태도를 바꾸게 돼요. 차라리 애원을 하자 싶어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이들 데리고 함께 휴가를 가자고 막 간청을 하죠. 하지만 파스칼은 단호했습니다. 너네 가족 휴가 가라. 거기에 나는 없을 거다. 라고 선을 그었죠. 크리스티안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다. 막 애원하고 너 이제 다시는 아이들 못 볼 거다. 막 이렇게 분노를 퍼붓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다 바로 그때 파스칼로부터 온 하나의 문자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야, 나 아이는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가질 수 있어. 이걸 본 크리스티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을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은 당연하고 피가 끓는 듯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너한테 복수할 거야.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걸 없앨 거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티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죠. 사건 당일 아침입니다. 먼저 첫째 마르셀을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5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었죠.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평소 같진 않죠. 그녀는 아이들 음식에 미리 준비한 진정제를 섞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5명의 아이들이 막 신나서 엉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엄마는 욕조에 물을 받아요. 사실 아침을 먹고 이렇게 목욕을 한 명씩 하는 게 이 가족의 루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먼저 먹은 둘째 루카가 엄마 나 이제 목욕할게요 하고 욕조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미 밥을 통해서 진정제를 먹었잖아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빠르게 의식을 잃어갔어요. 엄마 크리스티안이 기다린 건 이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아이의 머리를 물 밑으로 넣었고 그렇게 루카는 익사합니다. 이후 크리스티안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뒤에 침실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밥 먹은 사람 누구야? 이제 목욕해야지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남은 4명의 아이마저 차례로 익사시키고 그 시신을 침대에 눕혔죠. 어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그저 냉혹한 살인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살인을 마치고 그녀는 바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지금 진지해. 아이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그러자 놀란 파스칼이 바로 회신을 했죠. 너 지금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 답은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이게 더 놀라워요. 지금 아직 첫째 마르셀이 살아있잖아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아이를 조퇴시켜요. 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막 일찍 집에 와서 좋아했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엄마, 동생들 다 어딨어요? 근데 이때 엄마 크리스티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첫째가 보니까 막 동생들이 침대에 주검이 되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얘도 어리잖아요. 막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죠? 그러자 엄마가 벼랑간 마르셀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거긴 기차역이었어요. 목적지는 크리스티안의 엄마이자 아이의 외할머니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기차가 출발을 했고 아이는 혼란스럽고 엄마는 제정신 아니고 그런데 문득 이때 크리스티안이 아들에게 말해요. 너도 엄마랑 같이 뛰어내릴래?
아이가 당황스럽죠. 그리고 엄마 무서우니까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막 애원하고 엄마를 말렸지만 크리스티안은 지금 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몸을 던졌죠.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근데 그녀가 목숨을 잃진 않았습니다. 이게 불행인지 아님 다행인지 심한 부상만 입은 채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자, 그럼 지금 기차에는 아들만 혼자 남아있잖아요. 이 아들은 가까스로 이제 역에 도착을 해서 외할머니와 만나게 되거든요. 아이가 막 울면서 할머니한테 자기가 본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이게 지금 믿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닐 거야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정말 딸네 집안에서는 5남매가 모두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한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크리스티안. 처음엔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 모든 게 남편이 보낸 킬러의 짓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완전 그러니까 아이들 살해해 놓고 남편에게 이 복수를 넘어서 아예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여자가 당시에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찰은 진실을 밝혀냈고 곧이어 이 사건은 독일 언론에 빠르게 퍼집니다. 대중들은 너무도 경악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매서운 비난이 쏟아졌고요. 당연합니다. 비난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도 마땅하죠. 2021년 독일에서는 크리스티안에게 최종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행여나 6명의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혹은 남편이 배신을 해서 갑자기 돌변했고 이런 심신미약 정신장애 전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재판장에서 그저 5사람을 죽인 매정한 살인마였죠. 바람난 남편을 가정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식들을 아예 몰살시키기로 한 정말 너무도 어리석은 여성의 선택. 과연 그 전까지 보여준 모성애는 진짜였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크리스티안이 27살이었어요. 어쩌면 저 젊은 나이에 계속 이렇게 아이만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이 내가 자식이 많으면 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행복할 거야. 행복이라는 건 자식이 많은 걸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은 건 아닐까요? 또는 엄마라는 역할을 해내던 자신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건 아닐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자식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또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 한들 아이들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권리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5 어린아이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형제자매의 죽음과 또 엄마의 극단적 시도, 이걸 모두 눈으로 봐야 했던 첫째 마르셀이 부디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엄마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아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